광고 타임. 저희가 상상고 면접 대비를 하는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8월 11일, 12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엄청 잘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치고 공다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저한테 가장 사골로 이제 물어보시고 요청하시는 이제 댓글 중에 학교별로 좀 더 쪼개가지고 구체적인 그 학교만의 정보들을 좀 모아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온라인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만 무거운 상태였는데 한번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타자로는 우선은 상상고를 골랐거든요. 상상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공통문항이 있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그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핀트를 좀 잘못 맞추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상상고를 가지고 좀 얘기를 말할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상상고 공통문항과 개별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인터넷 뒤져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와요가 아니고 저는 오늘 사실은 이게 그 설명회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수업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러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진짜 제가 실제로 상상고 면접반에서 학생들에게 정말로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정말로 집에서 혼자 좀 하면은 정말 마음 잘 다잡고 하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랑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알겠어. 근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를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저희 애들 데리고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고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너무 이거 그래도 우리 아이랑 만나면 얼굴만 보면 싸우기 때문에 맡기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상고는 정말 기깔나게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좀 이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때 하는 내용 같고 정말로 수업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가장 핵심 포인트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독서 공통문항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구체적인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기 전에 요거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상상고에서 오프라인 설명회 하던 진짜 몇 년 전에 예전 시절에 그때 이제 학교에서 우리 공통문항 이런 식으로 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샘플로 이제 그 PPT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 설명회에서. 근데 여기 이거를 제가 그때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보는 순간 이 문제 참고했구나 라는 게 이제 딱 떠올랐었거든요. 이 문제를 보시면은 공통문항 이 문제를 보시면 다음 제시문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자신이 읽은 책에서 주장의 근거나 사례를 찾아 대답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시 자료로 읽기를 그러니까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니까 가나다 글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좀 보실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울대 예전 일반 전형 기출 문제였습니다. 서울대는 참고로 일반 전형에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본인이 읽은 책에서 적절한 인물 하나를 잡아서 이제 제시문을 주니까 그 제시문 내용에서 학교에서 주었던 그 제시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의 사람이 각각 그 인물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서울대를 찰떡같이 그냥 다 붙으려면 그러려면 우선은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읽은 책 중에서 좀 괜찮은 책을 갖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야겠죠. 만화책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역량이 좀 보이는 우수한 책과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으니까 제시문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겠죠.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비평적으로 인물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비평할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추면은 서울대에 떡하니 붙을 수 있는 대답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좀 전에 서울대 이 문제가 좀 전에 그 상상고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다. 이게 틀뿐 아니라 소재 자체도 문제 유형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를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학생들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아까 그 상상고에서 그 샘플로 보여줬던 문제가 분명히 서울대 면접 문제를 상당히 참고해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실제로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왜 공부할 때도 보면은 방향성을 정확하게 생각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랑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문제를 드립다 푸는 거는 분명히 이건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면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이건 사실 상산고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선발권이 있는 많은 모든 고등학교들은 전부 다 서울대 입시를 염두하면서 사실은 당연히 고민을 할 겁니다. 학생들을 뽑고. 근데 특히 상산고는 아마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상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의대 실적 같은 경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뭐 물론 상상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의 실적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학교들이 대체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긴 한데, 최상위권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의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많고 좋은 점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의대 실적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 수준 대비 서울대 실적이 이제 좀 더 얇아지는, 작아지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전 저라면 당연히 그럴 것 같거든요. 아, 서울대 실적이 아깝다, 아쉽다, 이게 의대 실적만큼만 나와줬으면 진짜 그럼 우리가 짱인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상상고 입장에서는 저라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고 선생님이면, 입학사정관이면, 서울대 입시를 염두를 하고, 어떤 친구가 과연 서울대 입시에 굉장히 딱 맞는 친구일까? 어떤 친구가 서울대 입시에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을 분명히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상상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내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고입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학교가 어떤 식으로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고,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염두하면서 뽑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재라고 어필할 수 있을까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 준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꼭 이런 지점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방향성을 가지고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말로 면접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친구들이 정말로 진짜 집에서 혼자서도 좀 한번 해볼 수 있게 최대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인성독서 공통문항 갖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시문이 지금 ABC 3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시문에 세 개 ABC 글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를 네가 읽은 책을 활용해서 ABC를 각각 제시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선은 이런 문제를 이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로 이게 한번, 자, 이거 기출문제야? 한번 풀어봐봐. 자, 대답해봐. 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은 ABC 글에 이제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충은 뭔 소리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까지는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뭐 A는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거를 만드는 거고요. B는 뭐, 기술이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 뭐 그런 거고요. C는 그 다음에 이제 옛 거랑 상관없이 그냥 완전 새 거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면접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는 아마 이 해에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이 거진 대부분 다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틀린 대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학생들이 전부 다 비슷한 어떤 논지의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면접이기 때문인데,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얼마큼 잘 이해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지적 수준이 달라 보이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조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를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답변 자체를 구조적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특히 이렇게 제시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제시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통점을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통점을 기반으로 A, B, C가 각각 서로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랑 똑같이 이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때
ABC는 전부 다 기술이 새롭게 개발하고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거 한마디만 붙어도 훨씬 더 때깔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ABC가 서로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BC가 좀 더 A랑 B가 묶이거나 혹은 B랑 C가 묶이거나 혹은 A랑 C가 묶였을 때 어떻게 묶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묶이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명료하게 얘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학생들이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마 A랑 C를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고 하나는 완전히 그냥 옛 거를 무시해버리고 새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묶어가면서 그렇다면 B는 어떤 지점에서 또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요거를 논리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구조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전 학생들에게 이거를 공식처럼 이해를 그냥 암기를 하게 만드는데 제시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이거 실제로 국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BC로 이렇게 제시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건 그냥 공식처럼 떠올려야 되는 거는 공통점 차이점이 그래서 뭔데? 그래서 공통점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이점 같은 경우도 ABC 이제 제시문들끼리의 관계성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라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똑같은 논지인데도 불구하고 답변 때깔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게 면접이라는 게 그날 당일에 생판 처음 보는 친구들을 앉혀놓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만 갖고 그 학생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량적으로 심지어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등수를 매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구조적으로 말하는지가 내용만큼이나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학생들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를 더 볼게요. 요거는 2022 인성독서 공통문항인데 제시문이 마찬가지로 3개가 나왔네요. A, B, C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1번은 세 제시문이 각각 기계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설명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B의 주장을 C의 관점에서 비판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A, B, C 제시문 중 하나의 입장을 골라서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요. 지금 제시문을 잠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아니면은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거 문제는 이제 기계가 발전을 하면서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를 ABC 3개의 제시문을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면은 우선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은 처음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기계의 발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하나, 부정적인 입장 하나, 사실 그러면 제시문 2개면 되거든요. 2개면 되는데 굳이 A, B, C로 이거를 3개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이게 단순하게 긍정, 부정으로만 구분되지 않는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이런 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먼저 여기서 그래서 세 제시문이 우선은 각각 ABC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그냥 제시문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정도를 이제 물어보는 그 정도의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는 기계 발전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글이지만 뭐 이러이러하다 차이점으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ABC를 보시면은 자, 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분석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B 같은 경우가 B가 이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국가의 발전에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이제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계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겠죠. B 같은 경우가. 그래서 B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A랑 C 같은 경우는 기계의 발전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학생은 세 제시문이 각각 기계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설명해봐라라는 이 말을 B는 긍정인데 이제 A랑 C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차이를 갖고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 정도 선으로만 사실은 끝나면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글을 볼 때 논리적인 설득하는 글 있잖아요. 설득하는 그러니까 논설문이죠. 논설문 같은 경우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라는 건 아마 기억 속에 아스라이 좀 약간 지나갈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3단 구성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3단 구성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많이 구성이 됩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 상황,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을 이제
그 서론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본론에다가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다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즉 나의 주장, 그거를 이제 결론 부분에 하는 게 이게 가장 클래식한 형태, 가장 일반적인 논설문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봤을 때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원인 분석, 그 다음에 대안 제시, 얘는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갖고 한번 그러면 보면은, 자, 무언가 우리한테 뭔가 제시문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주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네가 대안을 제시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예를 보시면은 ABC에서 이제 기계의 발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혹은 A랑 C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한 거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 1번에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구분을 해봐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얘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이러면서 원인을 사실은 분석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번이랑 3번을 보면은 둘 다 결국에는 2번은 네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정해주는 거지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너 마음대로 한번 입장을 골라갖고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해서 결국에는 너의 결론이 뭐야, 대안이 뭐야, 네 주장은 뭐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러면은 제시문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보면은 제시문과 문제가 전부 다 원인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죄송해요,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원인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의 구조나 사실상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냥 공식처럼 외우게 하는 지점인데, 내가 만약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공식이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그냥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때는 요거 두 가지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떠올리고 꼭 맞춰라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차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차원 으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답변 자체가 구조적이 됩니다. 다시, 답변이 구조적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어떤 사고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조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만 구조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답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막 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구조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내 주장을 얘기를 할 때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대안 제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인적인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서 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논설문 글을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형태의 글들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는 이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 굉장히 더럽다 하면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인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은 첫 번째로는 우선은 쓰레기통이 너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의식이 너무나 이제 안 좋다, 시민의식이 굉장히 후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론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결론에서 대안 제시는 당연히 쓰레기통을 더 많이 늘리자, 그 다음에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뭐를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대안이 되는 겁니다. 요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 ABC를 기계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모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만약에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사실은 상상고 붙든 안 붙든 간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ABC에 대해서 우선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B의 주장을 C의 관점에서 비판을 해보라 라고 했는데, B의 주장이 이제 이제 기계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그리고 이거를 C의 관점에서 비판하라는 거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지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A의 입장이 된다면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되고 어떤 지점이 마이너스가 되는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답변 내용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걸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해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내 의견을 제시를 할 때 사회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의 영향과 거기에 대한 대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영향과 거기에 대한 대안, 이렇게만 얘기해도 답변 때깔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친구들을 보면은 그 제시문 자체를 되게 생뚱맞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는 상상고를 쓰네만에 하는 친구들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는 하고 있고,
이해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적 이해 정도는 되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나의 지적 역량이 뛰어난 학생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어떻게 하면 내 답변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답을 마련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 엄청난 사실은 꿀팁입니다. 이것만 해도 학생들의 답변 때깔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캐치를 했으면, 그러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지금 A, B 제시문이 또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A, B는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언론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이제 좀 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언론의 어떤 권위에 휘둘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A 같은 경우는 백신 거부 운동을 소개를 하면서 언론이 이제 찬반을 주로 이제 균형 있게 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학과 비과학을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과학도 과학만큼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착각하게 만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이 과학을 너무나 믿고 소개를 하면서 과학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뭔가 의도가 있어갖고 그런 거야 라고 기사를 싣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문제를 제시했던 사람들을 이제 막 비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과학이 틀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A, B 속 대중들은 전부 다 이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1번 같은 경우는 제시문 A, B 속 대중들의 특징을 설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둘 다 이제 언론의 이제 권위에 휘둘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A는 이제 언론이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이제 비과학을, 백신 거부 운동을 이제 믿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언론이 이제 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대중의 자세에 대해서 제시문을 참고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거 사실 대안 제시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중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대중들은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언론을 봐야 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사실은 99%의 학생들은 다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거 우리는 어필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대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대중들 자체적으로도 대중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꼭 같이 들어가 줘야지 이게 구조적으로 퍼펙트하고 예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하면은 이거를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두루두루 정말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잡고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공통문항에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제 좀 더 대답할 수 있는 어떤 팁들을 좀 드렸고, 이번에는 개별문항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예전에 상상호에서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문제인데, 문제가 재밌어서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 애들한테 이제 자주 이제 물어보거든요. 물어봤는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한 친구가 있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상사는 남녀공학이라서 연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공학인 학교니까 지원자가 동아리에서 만약에 짝사랑하는 친구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보면 애들 대답이 정말 가관인데,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은 뭐였냐면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상상고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꼭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간 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연애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기는 공부에 방해를 받을 것 같대요. 현명한 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에 방해를 받으니까 연애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내가 짝사랑하는 마음은 내 맘대로 컨트롤하거나 내가 노력한다고 사실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굉장히 잘 맞아. 맞는 말이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를 해줄 거래요. 그러면은 자기 이 짝사랑하는 친구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의 여친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차마 제일 친한 베프의 여친을 뺏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포기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대답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물어보면서 들었던 답 중에 가장 쇼킹한 그런 어떤 대답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답을 도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답을 도출할 것인가에만 집중해서 내가 다른 친구를 수단 삼아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거나 플랜을 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성문항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난하게만 대답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 무난하다의 기준이 어른들이랑 달라서 이것들이 지들 또래가 이제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대답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거를 16살짜리 학생이 면접관이었다면은 재밌네, 맞는 말이네, 뭐 키키 뭐 이러면서 이제 좋은 점수를 줬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면접관들은 전부 다 교사죠. 그리고 이 교사들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통념들도 머리에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교사라는 집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적인 집단의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을 사실은 디폴트 값으로 사실 생각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인성문항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인성문항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인성문항을 대단하게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사실은 뽑히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패스 페일로는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0점이 넘으면은 패스다. 그러면은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70 이하가 되는 순간 아주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학업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아무리 역량 있는 친구라고 납득을 시켜도 여기서 이제 페일이 딱 뜨는 순간 모든 그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인성 부분에서 내 친구, 내 또래가 나랑 비슷한 코드, 나랑 비슷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꼰대 어른들이 채점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꼭 제대로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개발 문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샘플로 갖고 온 거는 이거예요.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수학적 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소서상에서 수학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뭐 깨달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자소서 하면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학생이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쓴 거는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쓸 때의 그 어떤 관성이 그대로 작용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끝맺은 말을 하면서 적당하게 이제 사실은 별로 느끼고 깨달은 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깨달은 것처럼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류의 멘트를 써요. 그러면은 수학적 사고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수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질문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그런 독후감 감상문 쓸 때처럼 느끼고 깨달은 점을 막 남발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거야말로 학생들이 정말 대답하기 힘든 포인트거든요. 차라리 구체적인 수학 문제를 준 다음에 자 풀어봐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좀 더 학생들이 이제 뭔가 대답을 본인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 갖고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용어나 개념의 어떤 정의, 혹은 네가 너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한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엄청 평상시에 뭐 대단하게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색하고 이런 친구들 잘 없잖아요. 진짜 이게 가장 학생들 입장에선 가장 쥐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략적으로 집어넣는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소서상에서 구체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론을 적으면 그건 학생들이 보통 준비를 잘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뭐 자소서를 수정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거는 보통 학생들이 이 정도쯤은 해줘야 돼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쉽게 많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생기부 같은 경우 개별 문항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상상고 같은 경우 상상고 입시에서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어떤 자서고들에 비해서 생기부에서만 기재가 된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소서에서는 언급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직 생기부에 나온 내용만 갖고도 질문이 툭툭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딜레마가 이거예요. 모든 친구들에게 사실은 전부 다 100% 생기부 질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나오고 또 어떤 친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 친구 입장에서는 생기부 질문을 대단하게 준비해가지고 답변 준비하는 게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 다음에 생기부는 사실은 자소서보다도 양이 더 많아요. 이제 매 학기마다 어떤 했던 수행평가나 뭐 어떤 관련된 진도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어떤 이론이나 개념들이 막 이제 세특이나 이런 데 적혀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소서보다 훨씬 더 많은 용어와 개념들이, 이론들이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든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그래서 사실은 나올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굉장히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독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 이제 독서 활동 상황이 기재된 책들 같은 경우도 툭툭 물어보는데, 주로 특히 많이 빈번하게 질문이 나오는 쪽은 너무 유명한 양서들. 그래서 어라 네가 이걸 읽었어 하면서 이제 질문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체감적으로는 확실히 이게 즉석에서 하는 질문들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 모를 법한 책들, 생소한 책들 같은 경우, 특히 그게 이제 만약에 수학책이다, 이런 교과적인 책이다 하면은 확실히 빈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책들 중에서 그 오히려 좀 쉬운 책이나 이런 경우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고, 이런 종류의 책들 아니면은 진로랑 좀 더 좀 직결되는 책 같은 경우는 좀 더 어쨌든 얘기할 만한 것들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장 최근 학년 3학년 때 기재된 것들이 좀 더 빈도수가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준비를 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독서 말고 다른 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선생님들이 봤을 때 좀 더 눈에 띄는 어떤 그 특징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보일의 법칙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봤다고 했는데 그럼 그래프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뭐니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좀 더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인성독서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공통문항 같은 경우 어떤 지점에서 좀 더 우리가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쁜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제가 정말로 수업 때 하는 내용들 갖고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상고는 그러면은 좀 어떨 것이냐,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황금돼지들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듣기로도 우선은 좀 원서를 경쟁률이 이렇게 막 엄청 떨어지거나 할 상황은 사실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평균적으로는. 그 다음에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로 전환될 우려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가볍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경쟁률이 엄청 어쨌든 뭐 빠지거나 안 나오는 상황은 사실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적인 역량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상상고에서 이제 공통문항 같은 경우 제시문을 굉장히 길게 좀 주면서 문해력, 독해력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국어도 경쟁력이 되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어가 지금 최근 굉장히 이제 그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수능 같은 경우에 국어 만점자 표점 만점 뜬 친구들이 28이었나? 그 정도 좀 나왔는데
수학 만점자가 2,7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사실상 국어가 갖고 있는 파워와 임팩트가 굉장히 커진 건 맞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상상고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선발하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염두를 하면서 사실은 학생들을 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꼭 캐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 중3까지는 이게 대입이 4년 예고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대학별로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지는 현 고2까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중3까지는 이게 큰 틀에서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특히나 상상고 같은 유형의 학교들은 어쨌든 정시 비중도 상당하게 의미를 두고 학생들이 이제 정시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의학계열 생각하는 친구가 워낙 많고, 의학계열 자체가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전에 비해서 분명히 정시 파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 중3까지는 대입 방향이 같다는 거는 정시에 대한 비중을 절대 그 전에 비해서 작게 염두하면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과 학업적인 역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학종 외에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시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상고 같은 유형의 어떤,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더 정시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교조차도 굉장히 학종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학종으로 좀 더 유의미하게 인원을 만들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한 흔적이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면접 같은 경우 실제로 문제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보다는 어쨌든 정시에서 충분히 인원이 갈 수 있다는 걸 학교에서는 염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학종형의 인재라고 표현을 할게요. 학종형의 인재라기보다는 두루두루 클래식한 의미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어떻게 보면은 의대에 맞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염두를 하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상상고가 지금 할 수 있는 면접의 형태로는 공통문항에서 굉장히 제시문의 길이를 그렇게 짧게 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 광고 타임. 저희가 상상고 면접 대비를 하는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8월 11일, 12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엄청 잘해요. 그래서 엄청 잘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좀 대치동까지 저를 보러 오기 힘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충분히 입시를 잘 마무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생님들이 지금 이를 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남은 시간이 뭐 길진 않다 보니까 상상고 이제 또 가서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면접 이제 좀 더 시간 대비 효율 좋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고 짧게 하는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확실히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가 준비를 해주고 노력해주고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제 못 받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시간이 많진 않은데 내가 열정을 갖고 있고 정말로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 이제 온라인 면접반 개강을 이제 곧 하니까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좀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학원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차별로 이렇게, 지금 제가 회차를 다 갖고 오진 않았고요. 대충 한 파이널 모의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한 13번 정도 수업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 기말 시즌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 쉴 거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학이랑 과학이랑 인성독서에서 우선은 수학이랑 인성독서에서는 공통문항 대비를 좀 비중을 좀 두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인성독서 과학 같은 경우는 개별문항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이제 세게 좀 준비를 하면서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시켜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굉장히 사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베테랑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구민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인성독서 면접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창의융합 면접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좋은 노하우들 많이 좀 팁 좀 드릴 수 있도록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홍보 겸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좀 이제 진짜 팁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다음에도 이제 학교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랑 이런 것들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또 많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상고 대비반 창의융합 면접에 대해서 안내드릴 이응센터 구민규입니다. 저는 이응센터에서 자소서 준비와 면접 준비, 그리고 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상고 창의융합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우리 이응학원에서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분석에 앞서 면접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상당부는 2개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첫 교시에는 창의융합 면접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 교시는 인성독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면접 방법은 지원자가 한 명이 들어갔을 때 보통 3명의 입학전형위원이 들어가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창의융합 면접의 공통 문항은 A4 용지의 2분의 1 이상, 많이 있을 때는 3분의 2 이상의 지문이 주어지고 그 지문에 대해 이해도와 수학과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4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그 출제되는 거를 준비하기 위한 면접 준비 시간은 20분이고요. 그리고 면접장에서 공통 문항을 포함한 개별 문항까지 체크를 하는 시간은 10분입니다. 개별 문항은 자소서에 있는 내용 또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친구들에 따라 다르지만 3문제 이상, 최소 2문제 이상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창의융합 면접 때 개별 문항은 수학과학, 자기주도 영역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인성독서에 있는 개별 문항은 책에 관련된 그리고 인성 쪽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독서, 생기부 독서 때 독서 문항을 여기에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작년 기출을 기반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남학생들은 60갑자라에서 역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기출도 역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보다는 지문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문 읽는 데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고 합니다. 수학 문제로는, 세트 문제로는 첫 번째 올해 년이 무슨 년이다. 그랬을 때 2038년을 무슨 년인지를, 그러니까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1, 2번에서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임진왜란, 을묘왜란 그렇게 이름이 붙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 언급을 한 다음에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추정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별로 그 띠를 이제 보통 2021년 올해가 신축년이면 흰소해다 그러면 2021년에 가장 가까운 흰 호랑이해가 되는 해를 구해보라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나이를 한번 추측해보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학생 문제는 진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진법에 관련된 문제로 먼저 예전에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리본, 이런 기둥에서 리본을 묻는 방법으로 뭐 가축을 세웠다. 그래서 이런 걸 키누라고 하는데 이런 상상고에서도 상상 키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규칙성은 그대로 따른다고 했을 때 주어진 질문이 이 리본이 묶어져 있을 때의 가축이 몇 마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새로운 마리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매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강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총 매듭의 개수가 1개가 되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매듭의 개수가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듭의 개수를 최대로 하려면 매듭의 개수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소로 되고 이건 최대가 됐을 때 몇 마리를 추가하면 될 건가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추가 문제도 많이 물어보게 돼요. 추가 문제로는 뭐 합했을 때, 그 다음에 뺐을 때 이게 진법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진법의 연산에 관련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진법을 배웠었는데 그때 진법의 연산, 더하기 빼기를 하고 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은 이거를 쉽게 접근하고요. 나는 진법을 한 번도 접근해 보지 않았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여학생들이 좀 쉽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작년이 좀 쉽게 나왔어요. 물론 작년도 쉽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전 기출 문제보다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올해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지게 되면 난이도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우선 최대한 뭐 3년 전 기출 문제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의융합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상상고 창의융합 면접은 절대적으로 중등 과정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에 대한 기본 이론 정리가 필요하고요. 도약 과정에서는 출제율이 높은 세미경시 이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차시별 계획에서 제가 주요 이론을 적어 놓은 거가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1차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 서술형 문제를 풀이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실전 과정에서는 제시문 기반으로 세트형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세트형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수준을 상상고 기출문제 정도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좀 극한 상황을 제시를 해줘요.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에서 저는 이제 수학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가 창의융합 면접은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융합해서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기본 중등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되고, 만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합이 안 이루어졌지만 재작년이나 아니면 과학이 따로 출제됐을 때를 생각하면 과학 문제가 수학보다는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쪽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만, 저는 이제 우선 입시에서 수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학에 초점을 맞추면, 우선 수학은 국영수 주요 과목이잖아요. 그 주요 교과목이 왜 중요하냐? 도구 교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과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 아니면 국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는 입시관한테는, 면접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교과별로 융합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모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을,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과정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느냐, 즉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수학에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모집 자사고의 자소서에는 대부분 수학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면접을 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수업 차시에는 첫 수업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하여 학습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기출문제는 5년에서 6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친구들이 보통 선행교과나 아니면 내신 대비를 할 때 문제풀이는 어느 정도 많이 연습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풀이 한 내용을 어떻게 구술할 것인지, 수학 구술은 매우 약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통 발표해봐라 그럴 때도 그냥 풀이과정 읽는 정도, 칠판에서 풀었을 때 그냥 풀이과정 읽는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 구술은 풀이과정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어떤 정의와 정리를 썼는지, 그게 초점이 돼야 되므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좋은 예시를 통해서 제가 보여줄 때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예시는 못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약 과정에서는 포커스 강의를 제가 온라인 강의 때는 중점적으로 한 6주, 7주를 두었는데, 출제율이 높은 이론들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도 몇 문제를 풀어보고, 아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 유형이 이건 완전 새로운 유형 문제다 그런 느낌이 없도록 이론 정리를 하는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트형 문제에서 보통 주인공 문제가 있어요. 대표 문제.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세트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면서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마치냐, 면접하는 친구들이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들은 굳이 세트형 문제를 매번 반복해서 만들어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서 창의융합 문제라고 해서 마지막 한 5, 6주 동안 그 문제의 수준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때는 제시문 기반으로 상상고 융합 면접과 비슷한 형태의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수준을 똑같이 하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한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즉, 제시문 길이를 한 장을 넘어가게 준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수를 6문제 이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쫓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상황도 연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시문 기반 세트형 문제를 풀 때는 배경 지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읽기 자료 같은 내용도, 여기 문제를 연습하면서도 배경 지식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회마다 3차, 그러니까 1회 진행할 때마다 3회분씩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제가 10회차까지만 가져왔습니다. 뒤에 차수는 창의수학 문제 풀이하는 거와 파이널이 있기 때문에 광고 나간 대로 그 회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수학 같은 경우는 1회차는 기출문제 분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수학 구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회차와 3회차는 대수하고 조합 파트가 면접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대수하고 조합 파트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고요. 물론 정수 파트도 간혹가다, 배수판별법 같은 경우는 정수 파트거든요. 근데 제가 배수판별법을 대수 쪽에 넣은 거가 정수로 분리해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대수 쪽에서 정수에 대한 기본 이론, 필수 이론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알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좀 쉽기 때문에 포커스 강의에서 따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기하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정리를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기하 용어 정리를 통해서 친구들이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전 기출문제에서 정다면체의 정의, 정다각형이라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제시하지만 생각보다 정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기하 용어 정리는 한번 꼭 필요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그 세트형 문제에서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창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회차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17차시 동안에 수업을 진행될 때 왜 이 수업이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평일 1시간, 어떻게 보면 수업 외 시간인 거잖아요. 학원 수업 모두 마치고 10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평일 1시간이라는 부담 없는 시간 속에서 온라인 수업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지역적 편차도 있을 수 있지만 상상고 대비를 오랫동안 해본 선생님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상고가 이런 면접을 진행할 때부터 상상고 대비반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모집 자사고, 외대부고라든지 하나고, 자소서 지도와 면접 지도를 수년간 해온 전문 강사로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전적인 가까운 모의고사를 여러 회 다수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친구들로 하여금 면접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선택했을 때 매우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올라가지고요. 학습 역량을 키워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중등 심화 문제도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력이 올라가지면 심화 문제도 잘 풀어지는 거고, 그게 고등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킬러 문제를 풀 때 두려움 같은 것도 많이 줄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듣는 것은 매우 상상고를 안 가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체적인 거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상담 드릴 예정이니까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